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할까요? 제껴주세요.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을 오늘 강의하는 부분에 이제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 전략이에요. 자, 나는 136회에 어떻게 학습을 하겠다는 학습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죠. 우리 기술사 답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 것. 모호한 표현을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고 이걸 쓰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답안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양생 철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양생 기간은 10인 양생은 최소 1일. 그리고 일반 양생은 최소 5일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어떤 답안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생 철저는 안 되죠. 다짐 철저도 다짐 시간을 몇 시간 한다, 몇 초 한다 이렇게 하고 다짐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모호하게 전략을 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전략이 하나만이라도 이제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을 핵심을 얘기하면 뭐죠? 이게 전략이 되겠죠. 뭐예요? 나올 만한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한다? 얘를 쓸 수 있게 요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도록 요약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해요. 자, SPT 시험 같은 걸 하거나 보링 테스트를 하면은 샘플링을 할 수 있죠. 거기 이제 흙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시료죠? 교란 시료예요. 그게 이제 보링 머신을 돌리고 하면은 그 교란 시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를 우리가 불교란 시료로 채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경비라든지 최적비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한다. 못 외웠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그 교란에 대한 이유하고요. 방법만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교란이 어떻게 생기냐면 얘를 타격할 때 충격 에너지나 타격할 때 내부에 흙이 들어와서 하는 흙의 혼입이나 인발을 빨리 해가지고 얘가 교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란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요.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만 설명하면 돼요. 천천히 인발을 한다. 또는 샘플 우리 광경을 어떻게 한다? 작은 것보다는 큰 거 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내경비나 이런 최적비를 외워가지고 거기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하고 방법이 중요한 거죠.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답안은 내용을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요약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답안 클리닉 밴드나 어떤 답안을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실제로 쓸 수 없는 내용을 써놨어요. 외우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분량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쏟아낼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토요일 날 진도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먼저 올려드릴 거예요.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전체 범위에서 공부를 할 거고 문제를 풀 건데 그것도 역시 답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사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내가 내 답안으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을 해놨어야죠. 이 모범 답안을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 모범 답안은 뭐냐면 실제로 그분들이 시험장에서 친 모범 답안이 아니고요. 답안 클리닉 밴드 숙제 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9분 안에 썼대요. 10분 안에 넘어가면 혼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13분 이렇게 쓰면 제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9분 안에 썼다는데 내용은 한 25분 분량이에요. 너무 많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 모범 답안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해하고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만 학습을 하면 돼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을 굳이 써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지 요약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시험은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고 요약된 답안을 보여주셔야지 주저리 거기다 많이 써놓고 방대한 내용을 쓰다가 이번에 시험 보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쓰다가 문제를 한 문제 놓쳤네요. 이런 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실 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먼저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플라이애쉬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그럼 플라이애쉬에 대해서 써보시는데 그냥 써보지 말고 먼저 가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이 답안지 양식에다가 맨 처음에 뭐냐면 가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답안에 대해서 정의, 대제목을 먼저 쓰죠. 대제목을 먼저 여기다가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내용, 그 분류 같은 걸 잡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모식도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봐요. 해봐서 그게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해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좀 조정을 해봐요. 그래서 가답안을 작성하고요. 요 정도 돼서 이게 10분 안에 쓸 수 있겠다면은 이거를 한번 10분 안에 쓰는지 그대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가답안을 쓴 다음에 본 답안을 쓸 때 10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량은 10분 안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해야 돼요. 너무 많이 쓰시면 시험장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평일날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를 찍으면 어떻게 한다? 가답안을 작성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본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분량은 굉장히 요약된 답안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어려운 얘기는 충분히 배제를 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들로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시험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답안을 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기본적인 답안이 합격을 해요. 어려운 얘기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답안 클리닉 밴드나 이런 답안을 보시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본인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말고 딴 얘기도 쓸 것도 많은데 본인도 쓰기도 어려운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분량도 많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채워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딱 시험에 전부 다 문제를 딱 풀었는데 보니까 시간이 딱 보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한 10분에서 15분 넘게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더 이제 덧붙이는 거죠.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프도 더 넣고 설명도 부연 설명도 하고 해서 그렇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실제 시험에 내가 답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은 어떻게 된다? 한 80%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10분짜리 문제는 어떻게 해요? 8분에 끝내야 되고요. 25분짜리 문제는요. 20분 정도에 끝내야 돼요. 그렇게 끝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쓴다면 답안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렇게 가야 돼요. 부실하게 간 정도로 점수를 맞는 시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굉장히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안이 잘 안 써졌다. 느끼는 게 많았다. 따라서 공부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요. 더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또 그런 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답안을 쓸 수 있게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 내용을 덜 쓰면 어때요? 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쓸 수 있는 답안을 요약하고 거기에 굉장한 많은 내용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채워나가야지 처음부터 그걸 꽉 채우면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전략은 하나만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나올 만한 문제를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해 두십니다. 나올 만한 문제를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해요. 그거 많이 그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굉장히 부실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뭘 한다? 내가 쓸 수 없는 내용을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건 도저히 안 외워지는데? 요 정도는 내가 외워서 쓸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는 걸 쓰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외우지가 못하겠다라는 내용은 배제하는 게 좋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난 이거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하실 때도 그래요.
문제를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들 거냐라고 한다면 쉽고 내가 쓸 수 있는 쪽에다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렵고 외워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됐는데 그 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 보니까 표를 외우는 데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생략.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왔다. 그럼 못 써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너무 기교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거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약간씩 꼬아서 내도 어떻게 된다? 그 기본적인 내용의 골격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좀 답안을 슬림하게 덜어내셔 쓰셔야 되고요. 학습 자체도 슬림하게 핵심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할 건데, 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답안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게 오늘 최고의 목표예요. 요 답안은 요게는 이제 오늘 하실 부분에 그 공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요 답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료 어디 있느냐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 다뤄본 문제는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찍어준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왔네. 똑같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물론 똑같이 나온 것도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안 나와도 약간만 꽈져도 문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을 가지고 족보식으로 달달달 외운 다음에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올바른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제는 똑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내가 그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이거는 찍어서 나왔죠. 자, 이게 기중차는 뭐예요?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과 차별 아이템이 있는데 핵심은 중요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요거는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 차별 아이템 중에서 이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두 개만.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 들어가면 되고요. 차별 아이템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일단은 단답형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뭐예요? 이 건설사업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5단계 6기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죠. 5단계 개설 발시유, 계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관리자의 업무예요. 업무. 단계별 업무. 그걸 비슷하게 내용을 쓰시면 돼요. 계획 단계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 또는 시공 단계에서 무슨 업무를 주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빠지면 안 된다. 여기서 점수 포인트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왜 기중차라는 걸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저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출제자가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CM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하고요. 문제 난이도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1번 CM의 정의, 2번 CM의 업무, 3번 CM의 뭐 종류 이렇게 이제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채점표를 딱 뭐라고 하냐면 업무에서는 얘 10점 만점에 얘는 6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종류에서는 10점 만점에 2점 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게 기중차예요. 그러니까 중요 아이템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게 되시죠? 보통 이제 중요 아이템은 점수가 반 정도는 나가요. 최소. 그리고 기본 아이템은 반의 반 정도는 나가요. 그러니까 따지면 뭐 한다? 10점에서 중요 아이템은 한 5점 정도는 나가고요. 5에서 6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아이템은요. 2점에서 3점 정도는 돼요. 나머지는 점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땐 뭐예요?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 차별 아이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느냐라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5단계에 대한 주요 업무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아이템 뭐예요? 종류. CM의 종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면 GMP CM, 뭐 OCM, XCM 이런 부분이 있고요. ACM이 있죠.
ACM이 있고 CM4P, GMP CM 있고 CM의 리스크, 그 다음에 XCM과 OCM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류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하나 더 쓰자면 차이점 정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썼지, 종류 썼지, 차이점 썼지, 그 다음에 업무 썼지. 다 끝났어요. 쓸 건 다 썼어요. 그건 내용으로 거의 다 채워졌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아이템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가급적이면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쓰시고요. 차이점 쓰시고 업무 쓰시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합격 점수는 나가게, 기본 점수는 나가게 돼 있어요. 뭐 굉장한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우리가 이거 할 때 무슨 얘기를 그랬나요? 국내에서는 CM이 CM 같지가 않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건기법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은 어느 순간에 CM을 책임감리원을 CM이라고 명칭을 바꿨잖아요. 책임감리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뭐랬다? 건설사업관리자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 CM의 업무는 책임감리원의 예전에 책임감리자의 업무하고는 달라요. 예전에 책임감리자의 업무는 어디까지가 한정이 돼 있죠? 시공 단계에서 품질과 안전 분야에 집중돼 있어요. 이분이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품질 검측을 하고요. 안전 지적을 하고 이제 점검을 하고요. 요 정도에 집중이 돼 있지 이분들이 굉장히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에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국내 CM에 대한 어떤 개선 과제를 얘기를 해요. 이거 뭐 강의 때도 많이 했죠. 책임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이고 CM은 CM이다. 그 분리를 하고 CM에 대한 부분에 어떤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은 국제적인 국제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CM에 대한 수준만큼 우리나라의 CM도 그걸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가 간단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일단 기중차. 뭐가 중요해요? 업무.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기본 아이템은요. 종류, 차이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요런 얘기를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답안을 보실 때 답안을 엄청나게 뭐 대단한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단답형은.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분량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른 걸 안 봐요. 이 비화성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채점표 자체에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채점표에는 그 합격 점수를 맞는데 10점 만점 안에 얘가 없다고요. 그럼 뭐에다 집중한다?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겠죠. 얘를 쓰면은 얘가 먹힌다고 한다면 가점은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채점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점표에 CM에 대해서 국내 비화성 문제와 활성화 방안 이렇게 쓰라. 그건 그분 생각이에요. 그걸 아예 그런 걸 못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별 아이템보다는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몇 가지의 중요 업무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감리 업무도 여기 들어가겠죠. 품질 어떤 자재에 대한 검측,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공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검측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사에서 유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거를 어떤 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쓰는 거죠. 5단계 6기능의 핵심이에요. 자, 요거 제대로 쓰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답형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단답형에서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제 3, 4, 3, 3. 보통 이제 3줄 정도죠. 3, 4, 3, 3. 이게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2줄짜리예요. 22줄짜리 한 장에다가 채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정의 쓴 다음에 2줄 쓰고 그 다음에 뭐 쓰고 3줄 쓰고 중요 아이템은 한 4줄 내용 정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든다면, 맨 처음에 1번 정의 쓰고 2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뭐 한다? 종류 쓰는데 3줄 들어가고요.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쓰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 4줄 들어가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외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거를 7줄 썼다. 그럼 뭐예요? 내용을 나머지를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 조절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보통 3, 4, 3, 3 요 정도 해요. 물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뭐 3, 5하고 2줄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쇼크리트.
이것도 많이 풀었죠. 쇼크리트 하면 뭐예요? 리바운드 저감 방안은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자, 일단 쇼크리트에서 중요한 아이템은 뭐냐면 시공시 주의사항이에요. 시공 관리 방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먼저 사전에 전처리가 있죠. 부석 정리하고 용수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지 리바운드가 덜 생기겠고, 그 다음에 쇼크리트에 대한 어떤 재료나 배합 얘기, 그 다음에 타설 각도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꺼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 꺼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 관리예요. 시공 관리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얘는 한 4줄 정도 나오는 건 좋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줄에 저걸 쓰는 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내용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아이템은 뭐가 있죠? 건식과 습식의 차이점. 종류예요. 공법 유형에 대한 어떤 답안이나 이런 것들은 종류가 가장 중요하니까 건식과 습식, 종류나 차이점 정도가 쓰겠죠. 건식과 습식 같은 경우도 각각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있어요. 어떤 그 타설면에 용출수가 많고 풍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뭐 한다? 습식. 용출수가 많고 할 때는 건식.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는 습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별 아이템은 뭐 쓸 수 있어요? 리바운드 저감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뭐 혼화 재료를 못 썼다, 뭐 쇼패치 레미탈 같은 거 썼다, 아니면 섬유 보강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도 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나는 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 그럼 품질 관리 기준 같은 거 써주면 좋아요. 이거 대단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핵심 되는 내용만 쓰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쇼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일상 관리하고요, 정기 관리가 있다. 일상 관리는 매 막장마다 하는 거고요. 정기 관리는 필요시마다 하는 거고요. 정기 관리에 대해서는 또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2시에 배변 본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두께, 시공 상태, 배합, 변상. 2시에 배변 본다. 아니면 말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은 다음에 시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죠? 쇼크리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수중 콘크리트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자면은 얘네들 빼고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중에서 조금 더 들어간 얘기. 그거는 내일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그림은 뭘까요? 우리 이제 뭐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죠. 쇼크리트를 타설하면 어떻게 된다? 터널 같은 데 쇼크리트를 타설하면 그 지보재가 묻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널을 타설하면은 지보재를 얘를 상하반 분할 구착을 하면 여기 지보재를 설치를 한 다음에 쇼크리트를 타설하면 얘가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하반 굴착한 다음에 얘를 지보재를 연결하려면 여기다 브레이커로 깨야 돼요. 그럼 지보재가 다 흔들려 가지고요, 쇼크리트랑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러면은 위험하다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만큼 치마 방지판을 해서 여기를 띄워서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을 깨내도 위가 건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크리트 타설 개선 뭐 이런 얘기도 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본 강의 때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답형일수록 뭐 한다? 기본에 충실한다. 별 내용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 처음 나온 문제죠.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이 뒤에 surface wave라고 돼 있어요. 표면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파랑 관련된 것들을 뭘 배웠냐면 GPR도 배웠고 초음파 탐상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GPR은 용도가 어떻게 되죠? 분류는? GPR은 집안에 대해서 뭐 한다? 지층 구성원을 보는 그런 그 원집안의 물리 탐사도 하고요. 또요? 집안의 공동 같은 걸 파악하는 용도도 써요. 그럼 집안만 쓰나요? 그거 아니에요. 콘크리트의 그 철근 두께도 알 수 있고요. 콘크리트의 어떤 결함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사가 어떤가요? 초음파 탐사도 그 목적에 따라 틀린데 그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원집안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어디도 쓸 수 있다? 콘크리트도 쓸 수 있어요. 콘크리트에서 균열 조사할 때 초음파 탐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강제에서도 쓰고요. 뭐 균열이 이렇게 났다 하면은 이게 발진자가 있고 여기 이제 수진자가 있으면 파가 어떻게 온다? 요렇게 오고 또 요렇게 온다. 그럼 이 두 개의 파에 대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균열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음파 탐상 같은 거는 뭐예요? 일단은 저런 파를 이용하는 방법은 강제에서의 내부 탐사도 쓸 수 있고
콘크리트의 철근 위치 내부 탐사도 쓸 수 있고 집안에서의 물리 탐사 내부 탐사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가 갖고 노는 게 세 가지뿐이 더 있나요? 콘크리트, 스틸, 소일. 즉 세 가지 재료예요. 우리는 콘크리트 갖고 놀고 강제 갖고 놀고 또 집안 갖고 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스틸, 소일이에요. 이 초음파 탐사는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 콘크리트나 스틸이나 소일의 내부 탐사하는 거예요. 그 파의 어떤 전파 특성으로.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안다면 이걸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리예요. 이 초음파 탐상을 가지고 균열 깊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위치라든지 철근 두께라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원래 파는 이렇게 이제 균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균열이 없으면, 균열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발진자가 있고 수진자가 있으면 얘가 파가 하나 와요. 그리고 하나는 반사돼서 와요. 그러니까 파가 어떻게 온다? 기록지에다가 내놓으면 기록지에 파가 한 번 왔다가 또 두 번 왔다가 하는 거예요. 자, 1번 파, 2번 파, 1번 파, 2번 파 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 균열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파가 요 사이에 있는 파가 하나 더 있어요. 회절해서. 그래서 파가 여기서 하나 더 온다. 이렇게 3번 파가 온다. 3번 파. 그러면 이 3번 파를 가지고 뭘 해요? 균열 깊이를 알 수 있다. 즉 파의 속도는 메타퍼세크, 즉 거리하고 시간의 함수예요. 그럼 탄성파에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탄성파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시간을 측정하면 거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균열의 깊이, 얘를 평가하면 뭐한다? 균열의 깊이는 탄성파 속도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시간. 얘가 측정 시간이에요. 그럼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리 탐사가 됐던 그 강제 결함이 됐던 균열 깊이가 됐던 아니면 콘크리트의 내부 공급이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부 비파괴 검사는 어때요? 용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용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대냐면 발진자하고 수진자를 댈 거예요. 되면 여기 이제 공급이 기포가 있다. 그럼 파가 어떻게 와요? 자, 하나 이렇게 옵니다. 하나 이렇게 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옵니다. 세 개 파가 있네요. 그래서 균열의 공급에 뭐 할 수 있다? 위치라든지 그 크기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 표면파에 대한 원리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파의 속도를 가지고 공동의 뭐 크기라든지 균열의 크기라든지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원리.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도식화하고 내용을 설명하시면 충분히 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면 파계열이나 그 파를 이용하는 계열은 뭐예요? 그 대상에 따라 다 틀려요. 우리가 갖고 노는 대상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콘크리트, 스틸, 소일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 하면 콘크리트 철근 탐사가 될 수 있고 균열 탐사가 될 수 있고 집안에 하면 뭐 한다? 집안의 공동이나 지질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근에 강제에다 하면요. 강판에 균열 같은 거나 미세균열이나 공극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저거 두 개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저거의 정의. 2번 뭐 한다? 종류. 평가 대상. 종류 따로 쓰고 평가 대상 따로 써도 돼요. 종류 또는 평가 대상 쓰고요. 그 다음에요. 저거 원리 써요. 그 다음에요. 절차 쓰고 주의사항 쓰면 다네요. 그거 말고도 또 쓸 것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균질한 재질 같은 강판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파가 이게 반사가 되는 특성이 명확해요. 비교적. 근데 집안 같은 데는 얘가 비균질하고 비등방체예요. 얘가 또 심도도 깊어요. 집안 같은 데 잘 맞을까요?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면으로 한다면 뭐예요? 내부에 천공에서 탐사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한다? 얘는 비파괴적 탐사니까 표면파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가 어떤 그 결과가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는 중요 위치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얘를 천공을 해서 파괴적 시험을 해보는 것도, 부분 파괴적 시험을 해보는 것도 나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거를 문제가 나오면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내용을 읽어보십니다. 뭐 이제 말은 어렵지만 뭐 스펙트럴 어널리시스, 뭐 서피스 웨이브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핵심은 표면파, 즉 우리 물리 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저건 모르겠다. 안 써도 돼요. 13개 중에 10개만 쓰면 되니까. 자, 일단은 원리하고 이런 거 쓰면 된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거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웃기는 것도 있어요. 저 파의 특성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의 특성이 밀도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밀도가 짱짱해요. 그러면 파의 속도가 빨라요. 근데 얘가 밀도가 좀 느슨해요. 그럼 파의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면 이 밀도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런 평가를 뭘 한다 요즘에는요? 예, 다짐도 평가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다짐도를 평가를 할 때 파의 전달 속도가 빠르면 뭐예요? 오, 다짐도가 좋다. 파의 속도가 느리면요? 다짐도가 느슨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다짐도 평가하는 데도 쓸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다짐도 평가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췌 검사. 뭐 발취 검사라고도 하고 발췌 검사. 그 다음에 전수 검사 이렇게 해요. 전수 검사. 발췌 검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전체 몇 프로를 평가를 하냐면 10%를 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00%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짐도 평가할 때 발췌 검사예요? 전수 검사예요? 들밀도 테스트를 한다. PBT 시험을 한다. 이거 발췌 검사예요? 전수 검사예요? 발췌 검사예요. 그럼 발췌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은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췌 검사가 이렇게 하죠. 발췌 검사를 했는데 10%를 했어요. 근데 NG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NG가 난 거를 걔는 다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만 다시 발췌 검사를 해요. 거기서 10%를 또 해요. 또 NG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지정 검사를 해요. 얘가 어디서 문제가 났는지 동일 장비, 동일 어떤 그 작업자를 해서 이 사람 것만 다시 다 보라. 그래서 지정 검사를 해요. 그래서 또 그러면요. 그럼 전수 검사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발췌 검사라는 건 뭐냐면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거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품질에 대해서 100% 신뢰는 못 해요. 안 된 데는 모른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다짐도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쓴다? 전수 검사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장비에다가 저런 걸 태워서 쭉 한번 훑으면 밀도를 가지고 다짐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도 나오고 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아시고 그것만 쓰면요. 그럼 떨어져요. 그래서 차별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 기본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디다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육하원칙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는 이제 일단 잠깐 빼고요. 공학에서는 얘 육하원칙 중에서 3개가 중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얘는 이유예요. 또는 목적이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대상이에요. 아니, 육하원칙에 따라서 뭘 쓰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디다 할 거냐?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목적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얘기 쓰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때는 기본 대제목이 뭐가 있다? 방법, 목적, 그 다음에 이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하고 이제 대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것도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음 장치 이런 것도 나왔죠. 신축이음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이 신축이음 장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시공기술사니까 설치 시 유의사항 또는 시공 시 유의사항이 되겠죠. 거기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이게 신축이음이 구성 요소가 있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깨내고 그 다음에 얘를 설치한 다음에 연결재를 설치하고 거기다 무수축 몰타를 하고 물론 그 주변에 지수나 방수도 해야 돼요. 흘러내리는 게 없게. 그래서 이 시공 순서를 안다면 시공 순서별로 주의사항을 해요.
맨 처음에 얘 위치를 잡을 때는 정 위치를 잡을 때 그걸 우리가 프리세팅이라고 하죠. 얘를 위치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정 위치에다 설치하는 거를 프리세팅이라고 하는데 얘가 수축과 팽창이 됐을 때 나중에 교량에 유행력이 없게 그 센터 위치를 맞추는 걸 뭐라고 한다? 프리세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리세팅에 대한 얘기 꺼내고 그 다음에 연결제하고 무수축 몰탈하고 나머지 배수나 방수 처리해야 돼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시공시 주의사항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은 뭐예요? 실은 기본은 신축이음 장치의 기능이에요.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음의 기능은 뭐 한다? 교축으로부터 발생된 이차응력, 온도, 건조 수축, 크립에 대해서 이 응력을 저하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요. 종류가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기능과 종류,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 뭐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뭐 비교표 차이점 하나 쓰면은 거의 꽉 차네요. 자,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차별 아이템은 뭐예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교량에서 뭘 한다? 제설제를 뿌리면 이게 녹아서 물이, 이 경사가 이쪽으로 쭉 물이 와서 이제 밑으로 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염화물이 많이 들어간 이 제설제가 녹은 물은 뭐가 문제다? 일단은 신축이음 부식시키지. 밑에 교자장치 부식시키지. 밑으로 내려가면요. 교대까지 노후화시켜요.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많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빗물 유화 방지 장치, 커튼 같은 거예요. 물이 내려가면 여기 이제 트렌치를 파거나 여기를 한 다음에 커튼을 해서 이 밑으로 빼서 옆으로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량에 어떤 유해한 어떤 영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축이음 장치의 차별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빗물 커튼이나 아니면은 일체식 교대 교량 얘기만 잔뜩 쓰면요. 그럼 떨어져요.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한다? 기본에 집중한다. 자,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뭐 한다?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 차별 아이템. 얘가 점수가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냐면 보통 10점 만점에 얘는 5점 이상이에요. 얘는 10점 만점에 뭐예요? 얘 반 정도 되니까 2에서 3점 정도예요. 얘는 5에서 6점, 얘는 2에서 3점이에요. 나머지는 점수 배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가점은 될 수 있다. 제대로 들어가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 아이템, 중요 아이템을 보세요. 그거 제일 중요하죠. 거기서 점수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명색이 그래도 우리가 시공기술사인데 시공시 주의사항 하나 못 쓴다? 이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공시 주의사항, 아니 시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공기술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시공시 주의사항 정도는 제대로 쓰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저영향 개발. 이것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게 이제 내용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친환경. 우리 이제 물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했죠.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매번 이제 우리 본 강의할 때도 그렸는데, 자, 여기 이제 하천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자르면 한다? 여기를 우리가 여기가 침수가 되는 걸 내수 침수, 여기가 하는 거를 외수 침수라고 부르죠. 자, 여기 이제 물이 증발이 돼서 구름이 생겼어요.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리 와서 물을 뺐어요. 물이 와서 유출이 돼서 다시 됐어요. 이걸 우리가 물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죠. 증발이 된다. 구름이 이동한다. 빗물이 내린다. 유출이 된다. 이게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자연의 물순환에서 영향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류 시설을 하고 하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물순환 사이클을 방해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투수성 포장. 예를 들면 불투수성 포장을 하면 유출량이 많아지면서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침투가 되고 일부 유출이 되게 건전한 어떤 물순환 사이클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도시 침수 방지 대책도 될 수 있고, 즉 이수 치수 대책이에요. 물을 사용하거나 물을 다루거나 하는 대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우의 체류 시간을 확보를 하고 한꺼번에 유출이 안 되고 용수를 활용하고 홍수 예방하고, 결국은 뭐죠? 이수 치수예요.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죠. 이수는 물을 용수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치수는 물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홍수나 부영향을 방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제 저영향 개발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환경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식생저류지 또는 우리가 식생수로, 식생연못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사과, 나무 여과 상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게 뭐예요? 침토도랑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에다가 식생 연못 같은 것들을 만들면 갈수기에서는 물이 안 차 있지만 홍수기에서는 얘가 저류 시설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일시에 유출이 안 되는 첨두유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종류예요. 저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즉 일반적인 어떤 그 지하 방수로나 저류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에 관련된 친환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기능 또는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이수, 치수인데 그걸 좀 말을 풀어서 쓸 거예요. 자, 치수는 뭐예요? 물을 다룬다라는 건데 홍수, 내수 침수나 외수 침수의 방지 또는요 하천의 부영향화 방지. 이수는요 그 용수를 사용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수, 치수가 기본 아이템, 그 다음에 종류가 중요 아이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설치 시 고려사항 같은 것들은 생각해야 되겠네요. 유의사항은 몰라도 고려사항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자면 설치를 할 때 예를 들면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게 낫느냐, 하천 앞에다 설치하는 게 낫느냐, 위치 선정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사항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꺼낸다?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하천에서 얘기를 할 때 홍수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유량이 있고 여기 시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개발 전에 수리 수문 곡선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우리가 첨두 유량이라고 해서 Qmax. 홍수 유량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비가 오면은 유량이 많아졌다가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뭐 한다? 개발 전에 수리 수문 곡선이에요. 수리 수문 곡선. 그래서 이제 개발 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하천 옆에다가 뭐 한다? 지하 방수로나 이런 걸 뚫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깡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지류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본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깡통에 큰 걸 설치한다. 즉 이게 뭐예요? 지하 방수로 같은 라인, 우리가 얘기하면 온라인형, 즉 이 하천 하도 내 지하 방수로를 설치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량이 저류 용량이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지 말고 여기 각각의 가정에다가 어떤 수로나 연못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첨두 유량의 그 저류 용량이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더 크느냐? 이 저류 용량이 더 크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유달 시간, 즉 도달 시간만큼도 저류 용량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산형 물 관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형 개발은 뭐 하는 거예요? 집중형 물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형 물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형 물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단지 내에다가 생태 연못, 생태 수로 같은 걸 만들면 이게 하천의 그 저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수나 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어떤 저류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식생수로나 식생연못 같은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에 가장 영향을 적게 하는 개발이 뭐예요? 정형형 개발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친환경 개발이에요. 이건 뭐 매번 얘기했었죠. 뭐 시험 문제로도 푼 적도 있고요. 답안 클리닉에서도 했고 본강에서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다 하는 거고요. 비교 검토 사례 같으면 지하 방수로가 낫느냐, 식생수 체류지가 낫느냐 이런 거 비교 검토하는 게 낫겠죠.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얘는 적게 들어간다. 얘는 이제 저류 용량이 크다, 작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갈수기 때 해충 문제나 또는 얘가 방수로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집수를 해야 되니까 집수할 때 얘가 유출량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넘쳐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얘가 더 낫다라는 걸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뭐가 중요해요? 기능과 종류요. 그 정도만 쓰시면 돼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봤는데 모르겠다. 저영향 개발 종류를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아, 저영향 개발 중에 종류 하나는 알아요. 예를 들자면은 식생 저류지 같은 거. 그럼 식생 저류지로 푸세요. 내용은 저영향 개발이라고 쓰지만 종류만 빼고 다 쓰는 거예요. 식생 내용은 저영향 개발이라고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식생 저류지를 쓰는데 자, 뭐라고 쓴다? 저영향 개발의 정의, 저영향 개발의 목적,
저형형 개발의 특수성, 뭐 저형형 개발의 설치 위치, 시공시 주의사항, 실은 종류 빼고는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만 이런 얘기죠. 나는 다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한 그 식생 저류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점수가 나와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아는 문제를 갖고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답안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꽈서내는 것도 하나의 합격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학원에서 찍어줬어요. 그럼 그걸 족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달달달 외운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한다? 올바르게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거기다 써놓고 거기다 관련된 문제를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문제를 우리가 이런 거 풀었다고 하면은 뭐 하천 저류 시설 또는 예를 들어서 뭘 쓸 수 있다? 도시 침수 대책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관련된 문제를 한 다음에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나면 그걸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하나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용어 정의에 보시면 뭐가 있죠? 거기 위에 이렇게 답안을 푼 다음에 밑에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를 넣어놨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 연관된 문제 같은 것들을 거기다 위에다 써놓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도시 침수 또는 하천 저류시설 이런 것들요. 요거는 풀었죠? 감세공. 자, 감세공은 뭐냐면 그 우리 여수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했어요. 즉 뭐죠?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죠. 우리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뭐 하천 시설물이나 댐 같은 걸 보시면 여기 이제 상류가 있다가 이제 사류가 됐다가 얘가 도수가 된 다음에 다시 상류가 돼요. 자, 여기 상류 물이 속도가 느려요. 사류 물이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너지를 줄여가지고 밑에다가 보내야 되거든요. 그냥 쏴붙이면 하천 시설물이 다 침식이 되니까 도수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류가 다시 돼요.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도수 후에 수위하고요. 그 다음에 하류, 하천에 수위하고 이 관계로 가지고 뭘 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눈다고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게는 플립버킷형, 정수지형, 잠수버킷형. 플립버킷형은 뭐냐면 하천 수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공중으로 사출한 다음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사출한 다음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하류 하천의 수위는 낮고 도수위의 수위는 높아요. 이럴 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플립버킷형. 하류 하천의 수심하고 도수위 후의 수심하고 같을 때를 뭐라고 한다? 얘가 정수지형이에요. 얘. 그 다음에 반대로 하류 하천의 수심이 아예 높으면요. 얘가 고속으로 해서 얘가 관입을 시키는 거예요. 물에다. 이게 바로 뭐 한다? 잠수버킷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쓰시면서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면은 조금 전 당황스러워요. 이거 우리 강의할 때 했어요. 그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세공의 어떤 형식별 특징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쓰는데 그 세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떨 때 쓰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도수의 수심과 하류 하천의 수심이 그 차이에 따라서 뭘 쓸 수 있다? 플립버킷형, 정수지형, 그 다음에 잠수버킷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도수 부분이 가장 세굴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도수 위치에서의 침식 대책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거기다 뭐 콘크리트를 바르든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도수 부분에서의 침식 방지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기본은 형식별 특징에서의 비교 정도 하면 돼요. 각각의 특징을 쓰든지.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점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얘를 왜 쓰느냐는 거예요. 이 설치 목적은 뭐냐면 뭐 하는 거죠? 도수 얘기하는 거예요. 도수. 자, 이 도수가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도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하류 하천의 에너지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하류 하천의 교각을 보호할 수 있고 제방의 호환을 보호할 수 있고 세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수를 하면.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죠? 도수를 하면 공기가 섞이면서 에어레이션, 폭기가 돼요. 폭기. 그럼 어떻게 된다?
부영양화를 저감시켜요. 하청 오염을 줄인다는 거죠. 얘가 공기를 막 해서 섞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오염 농도가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은요. 그 위치에서 새골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침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구조물이 그 침식 때문에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설치 목적은 도수 목적이랑 똑같아요. 왜 감세공을 하느냐? 하류하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폭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목적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중요 아이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시공 시 주의사항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쓴다면 뭐 한다? 캐비테이션 뭐 침식 대책 같은 거 하나 언급을 해주면 되죠. 그건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얘네 2개 쓰면은 일단 합격이에요. 아니 얘는 반점이고요. 얘는 반의 반점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몇 점이냐면 7점에서 8점이에요. 우리는 6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거든요. 60점에 합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얘네들만 잘 써도 7점에서 8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캐비테이션 침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식도 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냥 내용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단한 내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답형일수록 더더욱 전공법으로 가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다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22줄 자리에다가 글씨 크게 쓰면은 내용도 그렇게 세분화해서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다 내용을 많이 쓰면은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다른 문제를 놓칠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돼서 핵심만 전달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요약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다. 내가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시 고려사항도 어떤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시방서 같은 데 보면 설치시 고려사항이나 시공시 주의사항 보면은 내용이 한 장 되는데 A4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거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어떤 건 내용이 이해가 잘 되고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정리한다? 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만 하는 거죠. 논문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쓰기 쉬운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 수 있는, 쓸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크게 무난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BIM의 정보 수준. 우리는 이제 뭐 BIM의 LOD, 레벨 오브 디벨로프먼트, 뭐 또는 뭐 BIM의 수준, 뭐 이런 걸로도 많이 풀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 설계, 계략 설계, 실시 설계 있는데 30부터 보면은 BIL 30. 이제 우리가 이제 레벨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30이 기본 설계, 40이 실시 설계, 50이 시공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공 단계 시공 상세도의 수준이에요. 시공 상세도. 그러니까 시공 단계에서 시공 상세도를 하려면은 간섭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BIM이라고 하면 뭐 한다? 코스트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그다음에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엔테이션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프로젝트 브레이크다운 시스템이요. 프로젝트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별것도 아니지만 얘가 이제 세 개가 합한 게 BIM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별것도 아닌 게 얘는 뭐예요? 원가 관리. 코스트니까 원가 관리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워크니까 공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뭘 했다? EVMS라는 걸 가지고 공정과 원가 관리를 통합 관리를 했었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3D 모델링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원가 관리나 공정 관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3D 모델링에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지면은 이만큼 졌으면은 얘가 이 금액이 공정에 얼마까지 걸리고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게 BIM이죠. 근데 이 수준을 어떻게 보느냐면 얘는 시공 단계의 세부 상세도까지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면요 유지관리도까지 같이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죠. 그래서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수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BIM 구성 쓰고 BIM 이런 얘기 써도 크게 어긋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틀리진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지 못해도 틀리지 않으면 점수를 준다는 거. 이 내용을 다 봤는데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 기본 점수를 줘요.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근데 비슷한 얘기를 갖다 끌어서 썼다. 그럼 뭐예요? 59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아는 단서를 가지고 끌어서 쓴다. 그러면 점수는 합격권에 넘어가는 점수를 고득점을 못 맞아도 그 점수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득점만 없이 방어하다가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죠. 아, 나 이거 일반 BIM 썼는데 망했어. 뭘 망해요? 기본 점수 나온다니까요. 60점 가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아이템은 뭐냐면 여기 공정관리, 원가관리, 3D 모델링 하고요. 뭐 자재 조달이나 현장 관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요거 내용만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시공 단계, 시공 상세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디지털 모컵은 뭐죠? 예를 들면 철근의 간섭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이렇게 크레인을 들어서 움직이는데 작업이 간섭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제로 시험 제작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교 가조립하면 가조립을 똑같이 가조립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시간 낭비, 돈 낭비죠. 근데 디지털로 뭐 한다? 똑같이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가조립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5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모컵. 우리가 이제 모컵 테스트라는 거는 실제랑 똑같이 하죠. 이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죠? 강교 가조립이 있죠. 강교 가조립이면 어떻게 해요? 실제랑 똑같이 한번 조립했다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그 시뮬레이션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사례 같은 것들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BIM은 알아도 BIM 30, 50, 뭐 LOD 500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럼 뭐 BIM만 쓰시면 돼요. 그래도 그 불합격 점수 맞지는 않아요. 합격 점수에 가깝다는 거죠. 요것만 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요게 이제 핵심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정도. BIM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터널 환기 방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찍어서 나왔죠. 예. 환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신선한 공기를 넣어서 환기를 한다는 건데 유고시, 즉 화재가 났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넣으면 화재가 확산이 되고 연기가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 화재 시 재연, 배연 대책이 중요하다. 그 얘기 꺼냈었죠. 자, 일단 여기 이제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 아이템 가장 들어가는 건 뭐예요? 환기시설의 종류, 종류식, 횡류식, 반횡류식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예, 설계 절차 같은 거, 소요 환기량 절차 있죠. 그래서 피아크식 같은 거 우리 쓸 수 있다고 했죠. 얘네들 두 개 쓰면 합격 점수에 육박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두 개 점수가 합격 점수를 높게끔 배점이 돼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예,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1번 정의, 2번 설계 절차, 3번 얘에 대한 종류하고 특징만 썼어요. 이렇게 써서 냈다. 그래도 합격 점수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 있는 점수를 맞는다고요. 그럼 난 이렇게 써야지. 그럼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고요. 점수를 더 받아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한다? 유형에 맞춰서 구색은 맞춰야 돼. 그리고 이렇게 쓰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되죠? 내 지식 수준이 드러나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제목에 있는 내용을 많이 쓰면은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써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분량을 맞춰주는 게 좋다고 했죠. 기껏해야 여기는 몇 줄이에요? 많은 분량은 4줄 뿐이 안 돼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량을 맞춰서 조금씩 써야 점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일단은 종류식, 횡류식, 반응식 하고 뭐 특징 얘기 끝낼 수 있고 기본 아이템은 뭐 한다? 설계 절차, 피아크식 정도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아이템은 뭘 얘기를 끝낼 수 있어요? 뭐 소요 환기랑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화재 시의 재현 배연 대책. 자, 얘가 그거 아니에요. 화재가 나면 에어 커튼으로 해서 얘를 화재에 대한 확산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석션을 해가지고 뭐 한다? 배연을 한다는 거죠. 얘는 재연, 연기를 제어한다. 얘는 배연, 연기를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예요? 유고시 화재 확산 방지 대책 뭐 이런 거요. 네, 이런 얘기도 그럴 수 있다. 네. 나온다고 했죠? 나왔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유고. 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유고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이게 교량이 이렇게 있어요.
교각이. 이제 교각에다가 이렇게 그 슬래브가 있고 교자 장치가 이렇게 있다. 이제 슬래브가 있다.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가정을 한다. 자, 이게 물이 있어요. 여유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여유고가 여기 슬래브 상단하고 여기 사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여유고를 둔다라는 거는 뭘 하는 거죠? 형하 공간, 배가 다닐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홍수 시에 통수 면적 이런 것들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하천의 어떤 기본 기능을 확보를 하는데 교량이 방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량을 딱 전놨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얘가 슬래브가 방해를 하네요.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또는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배가 지나가는데 배에 대한 어떤 형하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또요, 이 여유고는 그 하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량에도 문제예요. 여유고가 미확보되면 교량에 충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량의 안전 문제와 하천의 안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고를 높여요. 여유가 낮으면 하천도 위험하지만 교량도 위험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유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뭐냐면 여유고 확보 목적이에요. 왜 여유고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유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여유고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걸 내가 모르겠다. 계획 홍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모르겠다면 뭐예요? 계약 홍수량보다 높게 설치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유고의 기준 이렇게 딱 썼어요. 내가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유고의 기준 쓴 다음에 뭐 한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내적, 외적해요. 내적에서는 교량의 안전, 교량의 안전. 그 다음에 외적에서는 하천의 안전해요. 그래서 여유고는 어떻게 한다? 하천의 안전에서 통수유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통수유량을 확보한다. 이렇게 써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쓴다. 그 다음에 내적에서는 교량에서 뭐예요? 교량에 유송잔물, 뭐 비가 오거나 하면은 막 뭐가 떠다니잖아요. 그 유송잔물에 충돌 피해가 없도록 높인다. 이렇게 써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붙여준다고요. 붙여준다고요. 이거를 길을 쓰고 이 표를 보면은 뭐 유량이 얼마일 때 여유고는 0.6, 유량이 얼마일 때 여유고가 0.1.5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그 표를 바보같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 표를 딱 보면 표가 그 유량에 따라서 아마 15개인가 12개인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쓴다? 그게 제일 뭐예요? 좀 그 시쳇말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기술사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사 출제위원장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 출제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 손가락 두어 번 놀리면은 기준이라는 거 다 볼 수 있는데 뭘 그걸 외우고 있느냐. 그걸 외울 수도 없는 걸. 중요한 거는 이런 기준을 잡는 이유나 어떤 목적이겠지. 그런 거 써줘야 되는 거지. 이유나 목적도 모르고 그 기준만 외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한다? 하천에 대한 여유고 산정 기준 해가지고 뭐 한다? 하천의 안전, 교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여유고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쓰면요. 아주 훌륭한 답안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걸 모르고 이렇게 표를 썼어요. 아, 여기 이제 유량이라고 쓰고 유량에 대한 범위를 막 몇만 큐빅미터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유고 기준에서 썼어요. 그래서 얘는 0.6, 얘는 0.7, 얘는 0.8 이걸 다 외웠다 이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중요한 건 이유가 중요하죠. 왜 여유고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목적이나 이유나 근거가 중요해요. 그 기준이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수치를 표를 외운다라고 하면은 이건 못 외우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도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유고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이제 기준이라고 하면 계획 홍수량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대제목을 잡되 어떻게 한다? 기준 사유를 쓰는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잡는지 하는 내용을 쓰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이해되고 정리하기 쉽게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이런 걸 더 원해요. 왜 여유고를 잡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라멘 형고의 여유고는 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소규모 교량 같은 라면교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대 역할도 하면서 여기 이제 여기다 뒤체험한 다음에 이제 차가 지나가는 아주 이제 지방에서 보면은 작은 소규모 교량 같은데 라면교를 많이 하지. 요즘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돼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박스처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라면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고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 헌치가 걸리잖아요. 여기가 얘도 걸릴 수 있으니까 헌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은 기본적으로 교량에서 여의고는 뭐예요? 슬래브 하단부터 최고 수위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여의고죠. 그러니까 여유의 높이를 얼마나 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차별 아이템을 할 수 있다? 얘가 유성자물이 오면은 얘가 충돌 피해가 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저런 교량에서는 유성자물 충돌 피해에 대한 시설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게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교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뭐 V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물 시설을 하면 얘가 유설 잔물이 옆으로 빠지면서 이게 교각을 안 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목적 또는 기능 유지에 대한 어떤 방법 이런 얘기 쓰시면 되겠죠. 요거를 제대로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실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치 목적이에요. 이거를 왜 설치하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만 제대로 들어가도 점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신다? 기중차. 특히 중요 아이템은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풀었죠. 나왔어요. 유보율. 자, 유보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떻게 한다? 준설을 했어요. 근데 준설 물량이 있는데, 준설 물량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 물량이 있어요. 이 B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준설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얘를 보내서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해요. 그럼 매립지에서의 이 물량이 준설 물량하고 똑같아요. 즉 준설은 100을 했는데 매립지에서 80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유보율은 8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보율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한다? 준설 물량분의 매립 물량 또는 준설 최적분의 매립 최적, 준설 질량분의 매립 질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유보율에 대한 부분에서 유보율의 산정 방법하고요. 유보율의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 사질토, 점성토, 자갈에서 유보율 기준이 있어요. 뭐 70, 95 이렇게 이제 나누죠. 70보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점성토는 70 이하, 뭐 사질토는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보율 기준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써요? 유보율에 대한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유보율은 사질토와 점성토는 비교적 크고 사질토와 자갈질은 비교적 유보율이 크고 점성토 같은 경우에는 불유토 확산 때문에 유보율이 작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내용을 쓸 때는 어떤 이제 유연성과 자생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보율 향상 방안이에요. 향상 방안. 준설 단계에서도 유보율을 향상할 수 있고 유실률을 저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반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여기 이제 우리가 펌프식으로 된 준설선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준설할 때 여기다 뭘 단다? 후드에서 불유토 확산을 방지하고요. 여기다 또 뭐예요? 이거를 커터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커터나 또는 뭐 레인지 후드 같은 후드를 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유보율을 향상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뭐 또는 뭐 시험 준설 사례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문제를 많이 풀었죠. 중요한 건 유보율 향상 방안이 4줄에서 5줄은 나와야 돼요. 향상 방안이. 그것도 어떻게 나눈다? 준설, 운반, 매립 3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엉뚱한 얘기보다 얘를 제대로 쓰셔야지 점수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썼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나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죠? 기본 아이템하고 중요 아이템을 제대로 못 썼어요. 차별 아이템만 제대로 이상하게 쓴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을 제대로 못 썼다. 그럼 뭐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별화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언제 시험 준설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뭐 한다? 꾹꾹 눌러뒀다가 내가 쓸 수 있는데 즉 기본 아이템과 중요 아이템을 쓸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차별 아이템이 없으면요. 그럼 안 써도 돼요. 전혀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 투출구를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제 뭐 높이고 얘 투출 압력을 낮추고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뭐 그 얘기를 모시도록 한 건데 그 정도 하시고요. 자, 부장교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중차 잘 보시고요. 쉬었다가 15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